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그 고도 성장기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1978년에 제11기 삼중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개혁 개방을 선언한 그 시기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성장이 본격화된 것이 그야말로 1982년부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폭발을 하게 되죠. 네, 폭발을 하게 되고 이게 2011년까지 그야말로 중국은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여기 적어놨듯이 연평균 이 30년 동안 82년부터 2011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였어요.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됐고, 지금 현재 이 고도 성장의 결과가 지금 현재 중국이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14조, 경제 규모가 14조 달러입니다. 네, 14조 달러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제 규모가 1.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4조 달러고 1인당 GDP가 지금 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3만 달러, 1인당 GDP가 3만 달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중국은 1만 달러를 넘어선, 그러니까 그야말로 급속한 고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그 30년이 바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였어요. 10% 고도 성장, 눈부신 중국의 성장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이 중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도 마오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는 어떤 보수파가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혁적인 성향의 개혁파가 있는데, 계속 개혁파가 보수파들을 억누르면서 그게 정치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순조롭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개혁파들의 과제들이 최우선 과제로서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연평균 10%라고 하는 놀라운 30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또 전환기가 오게 되죠. 네,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개혁 개방이 선언된 것이 1978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기점이 어디죠? 78년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모델, 모택동 위주의 그 모택동 모델 또는 사회주의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78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혁 개방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72년에 남순 강화를 92년이죠. 그러니까 1992년에 남순 강화, 남방순례, 등소평의 남방순례라고 해서 이때까지는 이게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78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개혁 개방 시기인데, 이때는 1기죠. 개혁 개방 1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상계제죠. 상계제. 점진적 개혁이다. 상계제. 그러니까 개방을 통해 FDI가 그러니까 화교 자본 및 뭐 그 계속 이제 그 자본량이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화교 자본 초창기 화교 자본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자본 그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유수 기업들의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그 투자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1기는 상계제였고 이 남승 강화 이후에 2기가 되는데 개혁 개방 2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전면 시장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죠. 근데 2011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요때까지는 또 지금 78년부터 요 2011년까지는 그야말로 고도 성장기였단 말이죠. 고도 성장률이 10%였습니다.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10%였던 그야말로 고도 성장기였는데 이제 2011년을 지나면서 2012년부터는 고도 성장기가 한풀 꺾입니다. 이 10%의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풀 꺾이고 새로운 형태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도 성장기가 30년 동안이 10%라고 한다면 2000 이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경제 성장률이 7%대였어요. 근데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살고 있지만 그야말로 중국의 고도 성장기,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는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중국 경제가.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중국의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이미 중국은 구조적 어떤 하락기, 다시는 10%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14조 달러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0%에 도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뭔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기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1978년, 92년, 2011년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고도 성장, 그러니까 구조적 저성장 추세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구조적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는 뭔가 10%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적,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2011년 일종의 하나의 그 성장률로 보면 하나의 구조적 전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 요 시대, 그야말로 요 시대 중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추동이 되었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국의 고도 성장이 추동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겠죠. 네, 하나입니다. 물론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개혁 개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이 전면화되는 과정이죠.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과정이죠. 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건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건 시장 확대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산계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계획과 시장이 투트랙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시장 부분이 늘어나는 산계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92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면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추동하는 것이 이 FDI였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 해외 외국인들이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또는 기업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해외 직접 투자죠. 그 해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국의 그러면은 이 고도성장의 핵심은 FDI라고 볼 수 있는데, 고도성장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요인은 투자입니다. 역시 FDI를 통한 투자입니다. FDI, 외국인들의 투자를,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생산물을 누가 소비하냐면은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왜냐하면 국내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농촌 농민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성장 또는 생산물의 증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소비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종의 그 투자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국민 경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 순환 모형을 경제학 개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그려서 국민 경제의 상태를 한번 그 중국 경제의 어떤 현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계, 정부, 기업 이렇게 있죠. 생산물 시장이 있고 가계, 이게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외국 또는 해외, 이게 네 가지 경제 주체들이죠. 경제 주체들이고, 이때 기업들이 되게 생산을 합니다. 기업들이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물론 정부나 가게도 생산물을 생산하긴 하지만,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다 여기 그릴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그린다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현대 경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생산물은 기업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계략적인 것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가게는 기업들한테, 이 가게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가게입니다. 생산 요소를 공급했겠죠.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생산의 3요소? 뭐죠?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색 화살표는 실물 흐름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빨간색만 쓸 텐데, 빨간색은 화폐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생산 요소를 가게가 제공한 대가로 기업은 그 대가로 돈을 주겠죠. 그게 요소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소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함은
뭡니까? 소득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대가. 그게 소득의 정의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하고 얻게 되는 대가가 소득이 임금 소득이죠.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가 이자 소득이죠. 그 다음에 토지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가 지대 소득 아닙니까? 네. 이게 다 요소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할 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 거의 대부분 요소 소득입니다. 요소. 시장에서 얻게 되는 소득은 요소 소득이죠. 그리고 가게는 이 소득을 얻으면 그거를 가게에 지금 소득이 갔죠. 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받았으면 이 소득으로 생산물 시장에 가서 이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을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라고 표시를 해도 됩니다. 여기 생산물이라 돼 있지만 기업의 생산물이라 돼 있지만 이거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생산물 시장 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 곳에다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의 소비 지출에 들어가는 돈의 흐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산물 시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가게는 자기 소득 중에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정부한테 세금을 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조세라고 그럽니다.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가게는 자기가 얻은 소득에서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해도 남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네, 남는 돈.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뭐 한 달 동안 100만 원 벌었는데 그 50만 원은 소비를 하고 한 10만 원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 60만 원을 썼으니까 40만 원은 남잖아요. 그 남는 40만 원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합니다. 네, 저축이라고. 이 저축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잔여 소득을 의미해요. 잔여 소득, 남는 돈, 남은 돈. 그 돈, 남은 돈이 은행에 예금돼 있든, 내 저금, 대지저금통에 있든,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남는 돈은 저축이 됩니다. 네, 저축. 그래서 저축,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된 그 예금만 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돈은 전부 저축입니다. 그리고 가게는 이 소득으로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생산물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지만 정부도 조세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얻어가지고 정부도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정부가 하는 소비죠, 일종의. 네, 정부가 하는 소비가 이 정부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돈을 쓰게 되는데 기업은 뭘 사냐면은 투자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때 말하는 투자는 실물 투자예요. 금융 투자, 뭐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금융 상품들을 사는 그런 금융 투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가서 뭔가를 구입하는데 그때 구입하는 것은 자본재입니다. 실물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그러니까 자본재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구입하는 걸 의미하죠. 자본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재화거든요.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재화.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본재.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재화. 그런 재화가 뭐죠? 네.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재화. 기계 같은 거. 네.
기계 생산 능력이 유지되려면 내가 만약에 한 대의 기계로 뭔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 대의 기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생산 능력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 기계에다가 기름칠도 쳐줘야 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도 해야 되고 예, 점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계를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려야 되죠. 그 기계랄지 아니면 이런 설비들 뭐 전기나 뭐 여러 그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죠. 생산을 그 공장을 한데 뭐 설비 시설을 두 배로 늘린다든지 하면 생산 능력이 확충될 거 아닙니까? 뭐 전기를 공급한 뭐 전기나 이런 설비들 여러 설비들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죠.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고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소비는 소비재를 구입하는 걸 소비라고 그래요. 네. 투자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걸 투자라고 그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도 자본재를 구입하는 게 투자고요. 소비라고 하는 건 소비재를 구입하는 게 소비입니다. 가게가. 정부 소비도 정부가 소비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대규모로 크면 클수록 자기 돈을 하지 않아요.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업 스스로의 자기 자본으로 뭐 남으로부터 빌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합니다. 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뭐 삼성전자, 뭐 LG 뭐 이런 대규모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남는 돈이라고 하는 건 이 저축입니다. 저축이. 그래서 이 저축을 끌어와야 됩니다. 저축분을 투자를 위해서 남의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거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는 기업들의 투자행위라고 하는 건 사실 기업의 주인 그들의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끌어당겨서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투자를 위해서는 저축을 끌어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 경제 전체적으로 남는 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끌어오는 것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축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폐금융시장이죠. 화폐금융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잘 남는 돈이 생산적인 그러니까 투자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게 자본재니까 그 자본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남는 돈을 그러니까 노는 돈 그러니까 유휴자본 그러니까 게으른 자원을 끌어다가 그야말로 생산적인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화폐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화폐금융시장은 크게 보면 은행과 증권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중개기관입니다. 네. 중개기관 예금자로부터 그러니까 저축 중에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잖아요. 네,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 예금자로부터 받은 저금을
주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투자금으로 기업들한테 가면서 투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개 기관이 바로 은행이죠. 은행이 잘 발달해야 그야말로 노는 돈을 정말 생산적인 곳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채권시장은 돈을 빌리는 거죠. 네, 돈을 빌리는. 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게 되죠. 네, 빌리게 된다. 빌림으로써 저축된 내가 채권을 살 수 있잖아요. 네, 채권 시장에 가서 채권을 어떤 기업의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그 기업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내가 지금 남는 돈을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너 기업들 사업 잘해봐라 또는 투자 잘해봐라 하는 명목으로 빌려주는 거죠. 주식시장은 뭡니까? 주식시장은 동업을 하는 겁니다. 물적인 동업을 하는 겁니다. 물적으로 동업하는 거.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내가 주주가 되거든요. 내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으로 물질적으로 동업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물적인 동업을 하는 거예요. 인적 동업은 아니라도 물질적으로 내가 동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식 이 동업을 통해 가지고 노는 돈이 투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순환 모형을 가지게 되고 경제 순환 모형상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시장이 몇 개입니까?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금융 시장, 그 다음에 요게 생산 요소 시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요 커다란 맥락 하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든 무슨 경제, 뭐 중국 경제든 우리나라 한국 경제든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어떤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외가 있단 말이에요. 해외. 그리고 아까 자본재라고 하는 것과 자본이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아까 투자라고 하는 게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설비,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거가 자본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기계나 설비가 실제로 생산 과정에 투입됐을 때 그 기계나 설비가 생산에 기여하는 그 정도, 기여하는 그 기여분만큼이 바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그 부분이니까 이건 사실은 자본 서비스예요. 네. 자본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가 노동자와 노동이 다르듯이 노동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노동자 그 사람.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생산에 기여한 그 부분. 그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도 사실은 노동 서비스가 되는 거죠. 노동 서비스, 자본 서비스. 플레이는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라고 하는 또 이제 해외라고 하는 것도 이건 지금 우리가 해외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린 경제순환 모형상에서는 이걸 폐쇄경제라고 그러죠. 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이 폐쇄경제는 이 해외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해외까지 경제 주체로서 포함하게 되면 개방경제 모형이 됩니다. 개방경제 모형이 돼서 우리나라와 해외
이 해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랑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팔 수도 있고 수입할 수도 있으며, 네, 수입. 해외의 물건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 중국이죠. 네, 중국에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이 어떻게 되죠? 수출을 하면 달러가 들어오면, 네,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자국의 돈, 중국의 돈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딱 보통 달러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달러가 들어오고, 수입을 하게 되면 달러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 수입과 무관하게 그냥 돈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거든요. 달러가 들락날락. 이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이죠.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달러. 뭐 그렇게 하는 거. 금융시장에서 뭐 주식을 샀다든지, 뭐 알리바바의 주식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샀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국유 기업의 어떤 주식을 샀다든지, 이렇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죠. 아니면 중국 사람이 뭐 애플의 주식을 샀다든지 하면은 다시 나가고 하는 이런 금융적인 돈의 흐름들, 국제 금융적인 돈의 흐름들도 있는 거죠. 이게 개방 경제하에서의 어떤 그 경제 순환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국민 경제의 어떤 순환적인 구도 속에서 각각의 포션이 뭐냐라고 보면,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GDP라고 하는 거는 뭐죠? GDP라고 하는 게 있는데, GDP는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이 나라 경제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의 총액, 뭐 중간재 이런 거 다 빼고 최종 생산물의 총액이 바로 이 요거를 다 합한 게, 이거의 총계가, 최종 생산물이 GDP입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이란 거 아닙니까? GDP가. 요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산한 게 생산물 시장에 가서 다 팔린다고 했을 때는 누가 사줬어요? 가게는 이 생산물의 소비를 통해 가지고, 가게는 소비 지출을 통해서 이 생산물을 샀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샀고, 그다음에 기업은 투자 지출을 통해 가지고 생산물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GDP라고 하는 건 이 생산물, 최종 생산물이 다 팔렸다고 한다면 이 GDP는 결국 사준 거랑 똑같겠죠. 이 공급된 거, GDP는 생산물이 공급된 것을 측정한 것이고, 그거를 다 사줬다면 이 지출을 다 합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 가계의 소비 지출 플러스 그 기업의 투자 지출, 그 다음에 더하기 정부도 샀죠, 생산물. 그래서 정부 지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기로 사실은 이 생산된 것, GDP에서 이 생산된 것 중에 개방 경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해외에도 팔렸을 거 아닙니까? 이 생산된 게, 중국에서 생산된 게 해외에서도 팔렸을 거잖아요. 그게 팔린 게 수출이죠. 네,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이 사준 거까지 포함시켜야겠죠. 포함시키고,
거기다가 이 사실은 요 생산물 시장 안에는 중국 애들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GDP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개방 경제 모델에서는 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돼서 수입된 것도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DP랑 같아지려면 GDP 진정한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체크를 하려면 수입을 빼줘야겠죠. 네. 생산물 시장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를 한 것 중에는 정말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한 것 중에는 국내 생산된 것만 소비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된 수입품도 여기 소비 지출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투자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자본재를 구입을 했을 텐데 그 자본재 중에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국외 해외에서 수입해서 생산된 것에도 투자 지출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수입 부분을 빼줘야 돼요. 빼줘. 수입을 빼주죠. 이게 GDP가 GDP 이꼴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를 순수출이라거든요.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거시경제 시간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하죠. 네, 이 Y는 GDP고요.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게 순수출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 케인즈 모델 할 때 저 수식을 써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있죠. 근데 2018년도에 보면 지금 요 중에 GDP 중에 지출 항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 투자에 들어가는 게 투자 명목으로 지출된 게 GDP에서 투자 비중이 GDP 전체 중에 투자 비중이 45%입니다. 이 GDP는 2018년 통계인데요. 2018년 통계인데 45%입니다. 투자 지출이 45%. 소비 지출이 한 40% 돼요. 40%. 네. 소비 지출이 40%고 40%? 39%입니다. 네. 이게 39%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15%예요. 네. 정부 지출이 15%, 39%, 45%. 그 다음에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게 20%, 수입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GDP를 100%라 본다면 소비 지출이 지금 39%, 그 다음에 투자 지출이 45%, 정부 지출이 15%고요. 수출 수입을 빼면은 이게 제로가 되죠.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GDP 구성 요소들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전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투자가 45%잖아요 지금. 중국의 투자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다. 이건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이에요. 45%라고 하는 건. 투자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만은 뭐 그래봐야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어요. 45%보다.
그리고 소비 지출을 보면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투자 지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지출이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소비 지출입니다. 60%에서 70%가 미국은 소비 지출이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보게 되면 투자 지출이 엄청 많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키는 재화를 구입하는 건데, 이 생산 능력을 확충시키려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소비를 하는 것보다 미래의 생산 능력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게 바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장,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든지, 최첨단 기계를 개발한다든지, 좋은 설비를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는 것, 자본재가 구축이 되는 것이 생산 능력을 확충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죠. 어느 나라가 미래에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지출이 많아야 됩니다. 현재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그렇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네,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럼 생산이 많이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소비해줄 집단이 필요하잖아요. 생산이 많이 되면 그걸 소비해줄 집단이 필요한데, 소비 지출의 수준은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합니다. 네, 저축을 많이 해요. 이 저축분이 GDP에서 이 46%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46%를 차지해요. GDP.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을 하면,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나면 그 소득으로 조금만 소비를 하고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합니다. 이때 저축은 총 저축이에요. 가계 저축, 정부 저축, 기업 저축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한 걸 총 저축을 의미하는데, 그 저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6%.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해요. 가계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미래의 예비적 상황, 어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고, 이 저축분이 결국 투자금으로 연결된, 45%의 투자금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산된 것이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이 만무하죠. 소비 지출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을 통해 가지고 충당합니다. 국내에서 이거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생산물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20%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30%를 훨씬 넘었다고. 중국이 굉장히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20%로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35%를 전후하는 그야말로 고도 성장기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수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20%의 수치는 상당히 줄어든 수치인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30%를 넘었죠. 거의 그 투자로 인해서 얻게 된 그야말로 생산 능력의 확대된 생산 능력을 수출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요한 그 중국 고도 성장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주요 핵심은 투자와 수출입니다. 투자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수출 누가 주로 사주겠어요? 미국이 사준 거예요. 미국 수출 누구한테 수출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사준 겁니다. 요 선순환 구조를 창출을 해왔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 요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했겠죠. 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그래야 기업의 비용 구조가 낮아지니까.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증권 시장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그 화폐 금융 시장에서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빌릴 때는 은행을 통해서 대부분 국유은행인데 국유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업의 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해서 이자도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도 낮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 낮은 임금이니까 국내에선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투자에서 늘어난 생산량을 국내 소비로서 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수출을 미국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미국이 사줬다는 거예요. 중국이 만들어 놓은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사줬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덧붙이자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이 투자는 어디에서 투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건 물론 어마어마한 이 중국의 저축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저축분을 끌어다 들이는 어떤 자금으로서 어떻게 돼 있긴 했지만은 그야말로 해외에서 여러 자본들이 들어온 거죠. 네.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온 겁니다. 네. 들어온 것.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건 거의 FDI 투자.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본으로 투자를 했고요. 플러스 화교 자본을 비롯해서 여러 자본이 들어왔고 플러스 하기로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향진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향진기업 농촌에 있는 기업이에요. 네, 농촌에.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후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계획 말고 시장이 점점 확대되니까 농촌에서도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서 굳이 농업에만 종사할 필요가 없고 그야말로 농촌 내부에서도 공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도로도 깔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지방 정부 내지는 공동체가 담당하는 어떤 공동체 소유의 어떤 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내의 공업화를 진전시키는 이 향진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향진기업이 사실 90년대까지 개혁개방 이후에 90년대까지 90년대에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고도 성장을 90년대는 견인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 향진기업의 굉장히 활약상이 높았죠. 이들이 투자 붐을 일으키는 농촌 지역의 투자 붐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90년대에만 하더라도 했던 것이 이걸 통해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저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 자금,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고저축, 그 다음에 향진기업이라고 하는 투자처
이런 것들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들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투자가 결국 수출로 어마어마한 수출 물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인이 중국 고도 성장의 요인은 투자와 수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고도 성장의 원인이 뭔가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